75만 명의 확진자를 낳았던 신종플루 이후로 거의 10년 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다소하여 강릉 찾자. 방호복을 비닐가운으로 대체해서 의사들 입혀라. 각 시군의 예산이 다 거절납니다. 할 일 많이 해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잡학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서로 아시는 사이들이신지.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죠, 다들? 별명을 들어보니까 끌텅 기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끌텅이 무슨 의미인가요? 예, 배추의 뿌리를 끌텅이라고 합니다. 통상 배추를 수확할 때 끌텅을 자르고 수확을 하죠. 하지만 끌텅까지 판다는 것은 본질을 파헤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와, 그 우리 기자회견하고도 컨셉이 좀 맞는 거 아닌가요? 뿌리까지 파겠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와. 자, 저희가 그냥 모인 게 아닌데요. 기자회견은 사실 무슨 일이 있을 때 기자들 불러놓고 해명하는 자리로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에 보면 기자회견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 개최하는 모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직접 기자 현장을 뛰셨던 분들, 아직도 뛰고 계신 분들, 저희 모두가 다 같은 직업으로 현장을 또 누볐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을 하나씩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분명히 또 해결점도 나올 거고, 네. 또 다양한 모습들도 좀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40분 동안 솔직 담백하게 또 기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야기 등 기자들이 겪는 모든 썰을 푸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평소에 마스크는 잘 하고 다니시는지요? 네, 저는 마스크. 밖에 다닐 때만 마스크를 합니다. 사실 실내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상은 마스크를 굳이 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네. 요즘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혹시 마스크 구매해 보셨어요, 요즘? 네, 아직까지 좀 버티고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직접 가서 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뭐 4,000원, 5,000원을 줘도 사실 판매조차도 쉽지 않고, 뭐 주문을 했는데 며칠 있으면 또 통보가 오는 게 품절이 됐어, 팔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혹은 뭐 취소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일반적으로 마스크 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80명까지만 판매를 했어요. 근데 남아우체국에 저희가 취재를 갔었는데 그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는데 여기까지만 판매를 하니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한숨 소리가 뒤에서 푹푹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요즘 마스크.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결국 방독면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 방독면 쓰고 다니는 세상 생각해보면 되게 암담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물안경을 쓰고 들어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의 뉴스를 시작하는 판, 한정판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비상인데요. 정부에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이야기 꼭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뭐 심각 단계는 2009년 11월 75만 명의 확진자를 낳았던 신종플루 이후로 처음 거의 10년 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감염병 위기 경보는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눠집니다. 근데 첫 번째 관심 때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내에도 감염 환자가 발생하게 됐을 때 내려지고요. 주의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됐을 때 내려지고요. 경계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해서 타 지역으로 전파가 됐을 때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는 심각 단계죠. 이때는 전국으로 확산 징후를 보였을 때인데요. 전국 확산이 됐을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 방역. 가장 중요한 방역입니다. 지금 뭐 몇 명이 확진이 됐다, 뭐 몇 명이 완치가 됐다. 사실 이거보다는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더 이상의 확산을 먼저 막는 것이 저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선별 진료소가 있다고 해서 사실 여기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가서 여기서 내가 고열이 있어요, 뭐 어떤 징후가 있어요 라고 해서 갔는데 뭐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네. 선별 진료소가 목포시에 7곳이 있습니다. 보건소 포함. 그런데 직접 가서 증상이 없을 때는 일반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16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더라고요. 요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검진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유가 한 사람을 진료를 했을 때 이제 검체를 했을 때 30분에서 40분이 걸린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그랬더니 한 사람을 검체를 하면 공기 중에 전파되는 이 병원균 요거를 멸균을 하는 시간을 40분 정도 잡는다 그래요. 저희 지인 같은 경우는 그 고열이 나서 이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5분 이상을 못 있게 했대요. 거의 이제 쫓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처음에 갔을 때 진료 키트가 없어서 일단은 3일치 그 약을 지어줄 테니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다시 전화를 하고 와라. 저는 보건소 질문에 상당히 의문이 들었던 게 확진자와 접촉하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어떤 분이 확진자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설령 이제 저희도 넷이잖아요. 확진자인가요?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길거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쳤을 텐데 본인이 누구를 만났고 어딜 갔다는 정도만 알지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모두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나셨나요?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여튼 70년대 이런 표가 있었어요.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강명 찾자. 그럼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주목해볼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영암의 마스크 공장에 영암 군수님이 뜨셨습니다. 뭐 하러 가셨을까요? 보여주기식? 에이. 가서 포장을 하셨다네. 포장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셨답니다. 근데 거기가 평상시보다 하루 찍어내는 물량 20만 장.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전남 소방본부에서도 지금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남 소방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소방 인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안전도 분명히 지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지금 대구에서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실제 의사들도 그 방역복이 없어서 사실은 대기하고 있는 의사들도 많고 방호복 네. 얘기가 나와서 전남도에서 초창기 이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기 전에 의사협회에서 논란을 잡았던 내용인데요. 방호복을 비닐 가운으로 대체해서 의사들 입혀라라는 공문을 내려서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아직 실제로 비닐 가운을 입지는 않았죠.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셨었죠. 저도 직접 병원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제 방호복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2-3시간 입을 거 좀 더 참고 더 일해서 4-5시간씩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땀에 흠뻑 젖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건소에서는 한 사람 검체하고 한번 갈아입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을 가면 대구 경북 지역은 없어서 못 입는 상황인 거고, 사실 이제 우리 지역을 좀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남아 도는 거예요, 사실은 방역복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 같아요. 광주 전남이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청정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네. 청정. 저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게 지금 전남 지역 의사들이 60명이 지금 대구로 올라갔잖아요. 네. 방호복은 갖고 갔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갖고 갔는지 좀 궁금한데. 한번 취재 한번 해보시죠.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희 방역을 한다고 바닥에 소독약을 뿌려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나요? 방역은 사실상,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사실 방역차가 와서 방역을 해줬어요. 근데 공기는 항상 떠다니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근데 바이러스는 이 상에서 더 많이 움직일 텐데 왜 공기는 안 해주고 바닥만 하나? 저도 사실 의구심이거든요, 그게. 어제부터 시작된 게 드론을 통해서 저기 농어촌 지역에 지금 소독을 한다고 그래요. 전체 마을.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여기는 보호를 해야겠다. 효과가 있을까? 지난달 29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 그 조사했던 내용을. 근데 전염 방식이 비말과 밀접 접촉이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직 공기 전파 보고는 없다. 공기 전파가 주요한 전파 방식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역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는 거. 저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손소독 잘하고 요 정도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도 마스크 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스크에 콜로 전남에서도 이제 속속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 좀 신천지를 다녀온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남에서는 신천지 전수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사실 뭐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어쨌건 이제 뭐 신천지 본부나 정부를 통해서 명단을 확보는 했는데 전체적인 명단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본인들도 이게 다 받은 것 같진 않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근데 이거는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그들이 정말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물론 이제 경찰의 협조하에 연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찾아내겠다라고는 했지만 그게 어디까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건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키워드를 드릴 텐데요. 그 키워드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양 중마동에 있는 이순신 먹거리 타운입니다. 낮 시간부터 붐비는 식당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지만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여튼 이 상황이 좀 종료가 돼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카페는 매출 감소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 닫을 수도 없고 다음 달 월세랑 수도세 내려면 해야죠.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도 매출이 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였던 시장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손님이 아예 안 다녀버려요. 조심해야 되다 보니까 안 나오고. 근데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너무 심해서 유지도 못할 정도로 없어요, 손님이. 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면서 지역 경제도 비상인데요. 지금 지역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뭐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도 많이 줄었고, 그렇죠. 뭐 일단 차도 뭐 그쵸, 관광객도 안 보이고, 네. 그러니까 너무 썰렁하다 못해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좀 많이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주말에 보셨어요? 주말에 차가 한 대도 없는 도로를 가야 하는. 혹시 거기를 혼자 가셨나요? 네.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사람 간의 격리를 시키는 것 같아요. 사람 간의 장벽을 만들고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된다 이런 공포보다는 지역 공동체로부터의 격리, 배제당하는 거 그런 사회 심리학적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기가 낙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확진을 받으면. 그래서 그런 공포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특히 전남은 농어업이 주요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을 겪고 있나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인들이 아직 입국을 막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대부분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세요.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최소한 뭐 검사를 받든가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뭐 그 춘절에 나갔던 분들이 사실 많이 안 들어오신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 원체 많고 또 말 그대로 이제 어업도 있지만 그 연령대가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을 구할 수 없으니 결국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써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시질 않으니 결국은 농사도 망치고 그 농사를 망치면서 자연스럽게 가게까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농어촌에 대한 경제가 사실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이 사태 때 도시의 그 예비 취업자들,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겁니다. 농촌으로. 외국인들 없을 때 네. 젊은이들이 좀 와라. 네. 젊은 친구들이 와주면 좋잖아요. 안 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인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일이라도 시키지. 사실 농어촌 지역 가면 없는 곳이 사실 많거든요. 뭐 가까운 슈퍼를 가려고 해도 문이 닫혀 있고 뭐 흔히 말해서 저도 지금 목포에 살고 있지만 8시 반만 되면요 동네가 깜깜해요. 요즘 들어 그런 장면이 많이 보이죠. 근데 지금 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더 심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내려오기 싫은 농어촌에 코로나까지 겹쳤는데 내려오고 싶을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빨간 배추 농가를 좀 다녀왔어요. 네, 해남을 다녀왔는데 해남의 한 농가. 3년 전부터 빨간 배추 생산을 시작한 안종옥 씨는 요즘 근심거리가 늘었습니다. 중국으로 전량 수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막히면서 200톤 전량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게 이제 수출을 할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게 천재지변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 사람들이 특유의 그 붉은색을 좀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성향이 있으니까 이 빨간 배추가 굉장히 잘 팔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산을 1년에 한 300톤 정도 하시는데 그중에 200톤은 무조건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해요. 100톤은 내수로 그냥 돌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200톤이 고스란히 다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전라남도에서 국내 내수로 좀 돌려주든가 해서 뭐 남도장터나 이런 쪽에 좀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고는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어민 여러분을 위해서 농산물 판로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 행사를 추진해서 지역 농가와 업체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결론적으로는 보면 사실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모두가 함께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 안에서 진짜 속된 말로 쌀이면 쌀 우리나라 쌀을 좀 먼저 애용을 해주고 뭐 농산물도 우리나라 걸 먼저 애용을 해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소비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농가들도 굳이 당장 수출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위기 상황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제 봄이잖아요. 봄 축제 이렇게 많이 열리고 있어야 되는 시즌인데 코로나 때문에 또 타격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축제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3월부터 4, 5월까지 축제가 쭉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광양 매화 축제. 매화가 피기 시작했어요. 앞마당에도 조금씩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산수유 축제도 그렇고 3.1절 전국 마라톤 축제 같은 축제들이 전부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뭐 해남 땅끝 축제 3월 달에 있습니다. 여수 그리고 영치산 진달래 축제도 있고요. 고흥 참사리 매화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소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관광객을 기다리던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으시겠지요. 근데 3월까지 좀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4, 5월까지 가게 되면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봄은 봄인데 봄이 아니로다. 네, 축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게 문제인데요.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제 또 질병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내 공공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까지 전면 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휴관한 장소에서도 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휴관, 실제 이제 노인당, 경로당 같은 경우에 문을 닫았어요. 이분들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 모여 계실까요? 집에 계시죠, 집에? 집에 혼자 계실까요? 3, 4, 5 다 모이세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시냐? 안 쓰세요. 그리고 뭘 하시냐? 맛있는 걸 만들어 드세요. 그랬을 경우에 폐건만 저는 답일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해봤거든요. 저희가 의료 인력이 시골 농어촌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파급 효과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마을 방송 이용합니다. 모이면 마스크 쓰세요. 손소독 잘하세요. 나누어주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직접 좋겠어요. 뭐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개학이 이제 늦춰지면서 사실 아이들에 대한 뭐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좀 비슷하게 하면 좀 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어쨌든 관리도 받을 수 있고 뭐 만약에 뭐 고열이나 누군가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긴급하게 그 자리에서 빨리 분리를 시키고 자가격리를 시키든 뭐 병원을 보내든 뭐 검사를 받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들끼리 그냥 알아서 3, 4, 5 이렇게 모이시다 보면 결국은 이 3, 4, 5가 5, 10, 10이 될 거고 5, 10, 10이 결국은 노인정에 모이셨던 그분들이 다 모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노인정을 폐쇄한 이유가 도대체 왜 거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아이들 돌봄하듯이 어르신들도 좀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너무 생각이 좀- 믿으시는 거죠. 네. 도내 15개 가축시장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장한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뭐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가축시장 자체가 예전부터 뭐 우리가 꼭 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뭐 돼지열병이나 뭐 그동안 많은 병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가축도 몰리지만 사람도 몰리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병균이 어떤 것들이 오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게 만약에 열렸다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코로나랑 이게 만약에 만났을 때 어떤 변이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뭐 전면 휴정을 했지만 중간 거래를 통해서 사고팔고는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현재 전라남도에서 이런 피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전남도에서는 지금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경영 자금을 상환 후에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에서 만기 연장 같은 경우는 1년까지 이게 연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크고 작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정말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사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걸 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경영 안전 자금의 상환 후에 그 만기를 연장해주고 언제까지? 최소한 6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그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착한 임대료 그 부분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한 가게에서 10% 5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면 5만 원 정도가 깎이는 거거든요. 10% 정도면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그 유익이 있을까? 그게 낮춰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생생내기 그렇게도 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시에서도 그걸 홍보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10%를 네, 10%. 50만 원이면 10% 5만 원이잖아요. 절반은 해줘야죠, 절반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분들도 고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쨌건 그분들도 나름 이 수익으로 살아가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무턱대고 착한 임대료를 무조건 이 사람들도 따라야 돼. 근데 안 따를 수는 없으니 나는 한 10%만 할게. 근데 밖에서 이걸 또 지켜보자니 어라? 야 꼴랑 10%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네,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임대료를 낮춰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비용을 차라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좀 해준다라고 하면 이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퍼센테이지를 좀 더 크게 가지고 해주실 그래서 수 있지 정부에서 않을까요? 지금 세금 감면 해주는 걸로. 세금이 근데 지자체에서 재정이 열악한 전남 지역 지자체에서 이걸 해준다면 각 시군의 예산이 다 거덜납니다. 살림 망해요. 지자체에서 나오셨습니까? 살림을 거달라는 걸. 그것까지 해주면은 굉장히 논란이 되죠. 또 관행이 되고 관례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지자체에서 쉽게 해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그것은 아주 부합하지 않죠. 네, 그렇다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대책을 논할 수 있나요? 정부 지자체도 못하는 일인데 네. 다만 이 시민들의 인식은 좀 바뀌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지금 상황에서 물론 전염병이 창궐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잘 먹고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우리 농산물 좀 사주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평소에 먹은 대로 먹고 살면은 소비가 위축되는 게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존경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읍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키워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2주 추가로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남 지역도 오는 23일로 개학식을 연기했습니다. 개학 연기로 발생하는 수업 일수 부족은 방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초래되는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입생을 포함한 초등학교 전학년과 유치원 원활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여 희망자에 한해 휴업 기간 동안 긴급 돌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남 교육청이 비상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정부가 발표를 했죠. 개학일을 3주를 연기를 했죠. 3주. 그래서 오는 23일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가 개학을 하고요. 대학은 각 대학별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3주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데 앞으로도 2주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3주를 개학일을 연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기를 하면 일단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아마, 되는지 맞벌이 부부들 고민이 많잖아요. 돌봄 교실 계속 운영을 한다는데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저희 와이프는 딱 한 번 냈다 줬대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아이들이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체계를 보면 앞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시키고 안으로 들여보내요. 네. 그리고서 이제 부모님하고 빠이빠이를 하겠죠.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그럼 안에 들어갔을 때 뭐 이 안에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돌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아이들을 정말 이 방역 체계 안에서 정말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공부만 안 할 뿐이지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돌봄 서비스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근데 돌봄 교실 아까 학원 얘기하셨잖아요. 학원은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학원은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학원 보내야 되나요? 저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단호합니다.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나요? 학원을 안 보내는 학원비를 절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지 않나요? 이미 냈을 경우라면 그 한 달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근데 유치원 안 보내는데 유치원비는 다 낸다는 그래요? 뉴스가 또 떴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국공립을 보내서 뭐 이게 많지 않은 돈으로. 유치원은 사실 이제 뭐 큰 피해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정부에서도 필요한 대책을 좀 내놔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카더라 뉴스들 모아왔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헷갈리셨던 분들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더 이상은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가짜 뉴스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저희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 부분들은 뭐 너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짜 뉴스를 언론에서 퍼뜨리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그 속보 경쟁 때문에 쉽게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마스크를 세금으로 구매해서 중국에 제공한다는 뉴스도 본 것 같은데요. 중국에 실제로 마스크를 보내나요? 현재까지는 저희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 정부에서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는 그나마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 때 보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는 사실 내부 안에서도 쓰기가 사실은 없어서 이거 먼저 수급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전국 상해시에서 대구 광역시로 오히려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정부가 마스크를 세금으로 구매해서 중국에 제공한다는 뉴스는 가짜인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됩니다. 뭐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가장 문제는 이제 뭐 이런 법안조차도 제대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가짜 부분들은- 뉴스를 유포하면은 상대가 망하게 해야 돼요. 3대라 하시면 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 또 다른 가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고열에 피를 토하는데 검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세 곳에서 퇴짜를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뉴스에서도 나왔던 네, 내용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된 건가요? 이제 뭐 해당 사례가 이제 56번째 뭐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뭐 이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해외 방문 이력도 없었고 검사 대상도 되지 않았고 당시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나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지 않아서 선별 진료소를 이용하지 못한 거였지. 사실은 뭐 이후에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단순하게 우리가 뭐 피를 토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뭐 제대로 검사조차 받지 못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한지. 이미 눈에서 다 보였잖아요. 저 사람 아픈 사람이라는 게 이미 확인이 네, 됐기 그리고 때문에. 과도한 공포. 저는 이제 코로나19의 확산 사태를 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공포감이 확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미국 독감 같은 경우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10,000명 이상이 네.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1,9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이렇게 나옵니다. 차라리 미국 독감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제 죽거나 심각한 폐 손상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1,000명 중, 1,000명 중 4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건강한 사람들이나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감기처럼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의학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공포를 가지면 또 안 되지 않겠는가. 요즘 SNS에 핫하게 떠오르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산이 빠른 게 아니다. 다만 빨리 발견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 아닙니까, 지금? 확진자를. 네네. 드라이브 스루.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획기적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드라이브 스루라는 자체가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 사실 많이들 활용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커피 매장들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데가 없어요. 드라이브스루 자체가. 근데 너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검제를 하고 나서 3, 4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소독을 하기 위해서. 근데 내 차 안에서 내가 검제를 하고 바로 그냥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러면 겁내지 않고 가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가서 고심 중에 있더라고요. 여수는 이미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네, 여수 구례 네.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 안에 내가 가서 검사를 받으면 나로 인한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심도 조장할 수 있고 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심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이 드라이브스루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내 차 아니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우리만의 나만의 공간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 짓을 하든 뭐 이게 어디 밖으로 뭐 솔직히 나가지 않는 이상 차 안에서 검사가 되고 거기서 채취가 되고 검사도 거기 다 끝나버리니까 이거만큼 좋은 방법도 없을 것 다만 같아요. 확진이 나오면 어떻게 소독을 잘 바로 이제 뭐 이제 내리시죠. 잘 자가격리 스스로. 네. 지금 이제 마스크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 한 달까지 쓰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KF 마스크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는 사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진실인지 일회용 마스크 한 달까지 써도 될까요? 일회용 마스크는 일회용이라는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KF94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마스크라고 해요. 근데 일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천 마스크도 괜찮다고 하고요. 비말 감염때 침이나 타액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천 마스크도 KF80도 쓰셔도 괜찮다는 의학계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KF94가 사실은 이제 황사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이제 황사로부터 이젠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되다 보니,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황사용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나라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어디 나라를 가더라도 사실은 이제 산업용 마스크냐 그렇지 않느냐로 분류를 할 뿐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보건용으로 따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뭘 쓰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KF80 정도만 되면 뭐 어느 정도는 분명히 방어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 아시겠지만 제가 저 혼자만 쓰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 방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말로써. 예. 근데 그 어쨌건 KF 마크가 붙어 있고 나름대로의 필터가 좀 있는 마스크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좀 기본적으로 안심부터 좀 되지 않을까요?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이제까지 버텨온 것은 이런 적자 생존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서 난민들이 또 많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 말은 또 사실인가요? 난민이 넘을 수 있나요? 비자 기간이 있죠. 비자 기간. 그럼 난민이라고 한국에서 합니까? 체류하는 기간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사실 제주도도 최근에 그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네. 제주도는. 근데 제주도도 그거를 이제 당분간 뭐 막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은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뭐 중국 내에서도 이미 뭐 끊어져 있는 비행기 표라 그러면 지금 당장 막을 길은 없겠지만 굳이 본인들이 여길 넘어올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들어오지 말아라 막았는데 굳이 이쪽까지 넘어왔을까요? 현재 중국인의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1000명에 불과합니다. 그 전에 약 2만 명 정도 됐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국 절차에서 검역 과정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발생한다든가 중국인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신뢰성이 너무 없죠.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가서 치료 잘 받고 와야지. 못 넘어올까? 그럴 수 있죠. 뭐 만약에 내가 돈이 있고 관련 뭐 지병이 있거나 혹은 뭐 이런 관련 코로나19와 관련된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뭐
의료 시설도 잘 돼 있고 세계적인 의료 수준의 한국으로 넘어와서 치료를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하지만 확인은 안 됐다는 거. 지금까지 카더라 뉴스 제대로 짚어드렸고요. 코로나 가짜 뉴스 유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더 나누고 싶은, 하지 못하면 아쉬울 이야기 혹시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더 위약금 얘기인데 저희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위약금 줘야 되나? 이런 상황에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데 위약금을 받아요. 네. 심각하게는 70%까지 받는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정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결혼식을 이미 정해놨으면 하는 게 더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없이. 신랑 신부 입장에서. 그래도 계좌번호만 출장이 적고 코로나19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네, 아무도 그러면 없이. 일단 그 혼주 측에서는 음식값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인 결혼식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값이 안 들어가요. 근데 축하의 이미- 자리에 근데 사람이 이미 없이. 계약할 때 어느 정도의 음식값까지 계약서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250명이면 250명, 뭐 300명이면 300명을 이미 음식값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음식값에 대한 위약금이 대부분인 거로 알고 있어요. 뭐 이 중에서 뭐 결혼한 거로 좀 따지면 제가 가장 최근일 것 같은데 맞죠? 그래도 아까 두 사람만 결혼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축하를 해줘야지 두 사람만. 축하의 의미는 현금입니다. 현금.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우리 부부. 이렇게 하면 경제관님이 강하시군요.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입국을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고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저는 이거 정말 이상해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왜 막지 못하는 일단 걸까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이 있죠. 그리고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1년을 평균을 잡았을 때 중국과 교역량이 25%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합쳐도 19%가 안 돼요. 그래서 중국과의 모든 교역이 끊기면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죠. 저번에도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에 있는 기아차, 현대차 부품 공장들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국내에 있는 기아, 현대차 공장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많은 엄청난 의료진들이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외국인들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다 받아들일 이유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 먼저는 경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입국 금지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신종플루하고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있었을 때 국가에서 최초 발병지가 어디였냐면 멕시코였어요. 멕시코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했는데 그 멕시코 항공교통량의 40%는 감소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구 이동 경로가 매우 다양한데 그걸 막는 것 자체가 이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조금 반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종플루 때는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한 결과 멕시코에서 발생했다는 걸 찾아낸 거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미 우한에서 유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전에 우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내에서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뭔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과 나중에 알고선 조치를 취한 건 그거에 대한 괴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처음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국가들은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로서 당장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가까운 예로 몽골 같은 경우는 아직 제로예요. 코로나19. 근데 거기는 5,000km가 경계선이에요. 몽골은. 그럼 얼마나 많이 중국이랑 교역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실제 의존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거기는 다 끊었어요. 자국이 피해를 보더라도 어쨌건 국민이 우선이라는 게 먼저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진국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마음에 많이 들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배신감 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저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먼저 외국인들을 차단했던 나라들은 확산이 더디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교역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경제 성장이. 근데 중국인이 한국을 입국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전염시킨 사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지금 특정 종교 집단에서 그 진앙지가 돼서 확산됐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무조건 중국인을 막는다. 세계에서도 어쨌건 70개국이 우리나라를 막았다라는 거는 이 나라가 과연 만만하기 때문에 막았을까요? 자국민들을 먼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막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 좀 더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라를 배척해라라는 게 아니라 어쨌건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막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너 어디 갔다 왔느니? 뭐 우한이니 뭐 다른 지역이니? 그럼 검사 일단 받자. 그랬으면 이 정도까지 확산이 됐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중국은 막았는데 원인이 불명한 종교단체 하나, 특정 종교단체 하나가 진앙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건가요?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신천지에 계신 분들도 어쨌건 국내에서만 발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옮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중국 우한에 실제 갔다 온 사례도 있었고 이들이 중국에서 많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감염이 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최대 슈퍼 전파자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원인을 되돌려서 봐도 결국은 중국에서 옮아서 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자인 거죠, 그분들도. 그럼 결국은 이들도 들어왔을 때 검역만 제대로 됐어도 사실 지금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는지요? 저는 안방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방 같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다음에는 꼭 안방 같은 분위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안방은 아니더라도 일단 건너방 정도는 되셨던 것 같고요. 사실 저 역시도 이제 그 건너방으로 넘어가서 같이 좀 깐죽된 느낌이었거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제잘제잘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구촌 시청자 여러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재미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